그대에게 파견될 군대를 내가 지휘하기로 결심한 것을 그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나는 언제나 사적인 관계보다는 공적인 책무를 우위에 놓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대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원한보다는 국익을 우선해야 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반국가적인 행동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에게 원로원 최종 권고. 그러나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에게 보내는 친서를 가지고 리미니를 떠난 로시우스와 루키우스 카이사르가 플라미니아 가도를 급히 남하하여 수도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는 편지를 건네받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폼페이우스도 현직 집정관 두 사람도 원로원의 대다수 의원들도 수도 로마에서 달아나 버린 뒤였기 때문이다. 희생을 치르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일이지만 서두를 필요가 있는 카이사르로서는 그 기쁨이 더욱 각별했다. 적을 용서하는 카이사르와 자기 편을 버리는 폼페이우스는 얼마나 다른가. 키케로의 편지 중 카이사르가 키케로에게 나를 잘 이해해주는 당신이 하는 말이니까 내 행동에서는 어떤 의미의 잔인성도 찾아볼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은 믿어야 할 거요. 그렇게 행동한 것 자체로 나는 이미 만족하고 있지만 당신까지 찬성해주니 만족을 넘어서서 기쁘기 한량 없소. 내가 석방한 사람들이 다시 나한테 칼을 들이댄다 해도 그런 일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는 않소. 내가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생각에 충실하게 사는 거요. 따라서 남들도 자기 생각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오. 이것은 인권선언과도 같다. 마이너스 카이사르의 편지 중 고도성장기에는 자칫하면 성장을 뒷받침하는 체제 정비가 성장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초래되기 쉽다. 카이사르는 언제나 현실을 직시했다. 사람은 남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는 법이다. 내전기는 문장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아니다. 카이사르라는 사나이는 거짓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전부 다 써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산에 빨리 도착하는 쪽이 산을 넘는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것이다. 카이사르의 말을 빌리면 이제는 행군 속도의 경쟁이었다. 술라는 반대파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죽였다. 이런 술라에게는 고민이 없다. 냉정하게 사람을 마구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카이사르는 이길 수 있는 전투라도 피하려고 애썼고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포로에 대해서도 승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석방했다. 포로를 석방하면 나중에 자기를 다시 적대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그렇게 했다. 종군 거부는 파업일 뿐 봉기나 반란은 아니다. 이런 일은 싹이 돋아났을 때 재빨리 잘라내야 한다. 진두지휘하는 사령관과 그 휘하에서 싸우는 정예 병사들은 고락을 함께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친밀감도 강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것이 친밀감의 한계를 넘어 어리광으로 바뀐다. 어리광은 조금만 발전하면 상대를 깔아뭉개고 기어오르려 하는 태도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단순한 파업이 반란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시를 내리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고 지시를 받는 자에게는 의무가 있다. 카이사르는 휘하 장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는커녕 부하에 대한 비난도 하지 않았다. 쿠리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전기에서도 그는 담담하게 패배를 기술하면서 이렇게 썼을 뿐이다. 그의 젊음, 그의 용기, 그때까지 거둔 승리, 그리고 임무를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려는 책임감, 카이사르의 군대를 맡았다는 강한 자부심이 그로 하여금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했다. 리본은 15개 대대 9,000명이나 되는 포로들에게 폼페이우스 쪽에 가담하여 카이사르와 싸우면 살려주겠다고 말했다. 많은 병사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백인 대장이 이 조건을 거부하고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 후에는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일어난다. 카이사르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죽음까지 선택한 이들은 로마 시민도 아닌 갈리아인이었다. 이런 지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두 부리로 나눌 수 있다. 실패로 끝난 사태를 개선하려고 애씀으로써 불리함을 만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은 일단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일에 성공함으로써 정세를 단번에 만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카이사르는 후자의 대표자라고 해도 좋았다.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의 친서를 혼자서 읽고 혼자서 판단을 내렸다면 이때 화평이 성립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원래 카이사르를 증오하는 자들에 의해 추대된 최고 사령관이다. 그리스 땅에서는 더더욱 강경한 반 카이사르파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 자신이 이들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카이사르와 직접 교섭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의 친서에 답장을 쓰지 않았다. 카이사르는 실로 석 달 만에 부하들과 제회했다. 이것을 보면 행운은 신이 내려주는 것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적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3자는 약자일수록 강자에게 빌부터 제살기를 찾는 법이다. 하지만 6만 명의 입을 먹이는 것은 큰일이고 물까지 디라키움에서의 해상 보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진영으로 흘러드는 모든 강에 댐을 쌓아서 물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카이사르는 남을 증오하는 감정을 거부한 인간이었다. 증오는 자기와 대등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남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카이사르가 열등한 사람의 감정인 증오감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인간은 낙심해 있을 때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그만 안심하여. 그래,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해버리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기가 어려워지고 지도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소극성에 빠져버리기 쉽다. 카이사르는 이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책임은 너희한테 있다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병사들이 스스로 제기하도록 유도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로 총사령관의 훈시가 끝난 뒤 병사들의 가슴에 솟아오른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 모두 회한의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이날 카이사르가 병사들에게 내린 벌은 부대 깃발을 버리고 도망친 기수 몇 명을 강등한 것, 그것뿐이었다. 카이사르는 어떤 일도 한 가지 목적만으로는 하지 않는 사나이였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이 장기화하면 모든 것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적에게 이로울 뿐이기 때문이다. 카이사르는 좌익과 중앙과 우익의 트리아리에서 노련한 병사만 모아 한 개 군단의 별동대를 편성했다. 여기에 고참병을 고른 이유는 그들이 보병이면서도 적군 기병 앞을 가로막는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병 앞에서도 꼼짝하지 않는 배짱이 필요하다. 젊은 병사에게는 체력이나 투지는 있어도 실전 경험에 바탕한 담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막상 싸움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렇게 대담한 배짱을 발휘해 줄지는 의문이었다. 또한 노련한 병사들은 고참인 만큼 예행 연습을 할 필요도 없고 카이사르가 내린 지시만으로도 충분했다. 카이사르는 이 별동대 군단을 적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우익의 배후, 즉 바로 자기 앞에 배치했다. 어느 회전에서나 적의 주력을 무력화하는데 성공한 쪽이 승자가 된다. 그의 속셈을 훤히 알고 있는 라비에누스였다. 그 라비에누스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폼페이우스 군의 주력을 무력화시켜야 했다. 아프라니우스와 페트레이우스가 7개 군단과 함께 기다리는 에스파냐로 갈 때에는 지휘관이 없는 군대를 공격하러 간다고 말했고, 드디어 폼페이우스와 대결하기 위해 그리스로 떠날 때는 군대를 갖지 않은 지휘관을 공격하러 간다고 호언했다. 물론 카이사르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바로 이 카시우스가 파르살로스에서 용서받은 마르쿠스 브루투스를 끌어들여 4년 뒤에 일어나는 카이사르 암살의 주모자가 된다. 곤경은 친구를 적으로 만든다. 그 카이사르에게 향유 항아리에 담긴 폼페이우스의 목과 도장을 겸한 폼페이우스의 금반지가 전해졌다. 후세 역사가들 후세라 해도 플루카르코스나 카시우스 디오 같은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이지만에 따르면 이것을 본 카이사르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한다. 갈리아로 떠나기 전에 써둔 카이사르의 유언장은 사위인 폼페이우스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카이사르는 냉철하긴 하지만 냉혹하지는 않았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폼페이우스의 죽음을 알았다. 카이사르 자신의 기질을 정직하게 반영하면서도 정치적 배려를 잊지 않은 한 줄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폼페이우스는 올곧고 절도 있는 진실한 사람이었네.
키케로가 친구인 아티쿠스에게 보낸 편지 중 단순히 재능 있는 사람과 천재를 구별해주는 것은 지성과 정열의 합일인데 폼페이우스에게는 그것이 모자랐다. 2000년 뒤 영국의 한 연구자 폼페이우스가 원로원 주도의 과두정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원로원파의 지도자가 된 것은 명확한 정치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명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떠받들려 지도자가 된 인물이다. 따라서 폼페이우스 자신은 평온한 은둔 생활을 바란다 해도 그를 추대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의 등에 엎여 나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 카이사르에게 폼페이우스는 여전히 위험인물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삼두 정치 시절부터 특히 루카 회담 이후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자신의 뜻대로 결론이 나온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겉으로는 이두 정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두 정치가 된다는 자신감. 폼페이우스는 죽었다. 더구나 살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카이사르 반대파가 기댈 기둥은 남아버렸다. 게다가 그 기둥은 수많은 결점을 지닌 살아있는 폼페이우스가 아니라 죽어버렸기 때문에 장점만 부각되어 우상화된 위대한 폼페이우스였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폼페이우스의 죽음을 알았다는 한 줄을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 짧은 문장에는 이것으로 모두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체념조차 감돌고 있다고. 내전은 나라를 양분한 세력이 서로 힘을 겨루기 때문에 일어나는 투쟁이다. 마키아벨리는 민주적인 토론으로 매사를 결정하는 습관이 없는 민족에게 그런 습관을 이식하려고 애써봤자 헛수고라고 말했다. 이집트의 그리스인 왕조가 수립된 것은 기원전 4세기 초에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문이었다. 대왕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을 시조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되었다. 이집트인이 생각하기에 불사신이 아닌 인간은 지배자의 정통성을 갖지 못한다. 덕택의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모두 알렉산드로스 대왕 휘하의 장군을 시조로 하고 있지만 안티고노스 왕조의 군주는 인간들의 제일인자, 셀레우코스 왕조의 군주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중재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군주는 인간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이라는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었다. 로마가 속주로 삼은 지방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에스파냐나 갈리아처럼 수많은 부족이 난립해 있어서 교섭상대가 될 만한 지배계통을 일원화할 수 없는 지방. 둘째, 지배계통은 일원화되어 있지만 마케도니아나 시리아처럼 그리고 과거의 카르타고처럼 몇 차례나 로마의 적대 행위를 되풀이한 나라. 기원전 1세기 후반의 이집트는 두 가지 의미에서 과거의 대국이었다. 하나는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집트 문명이었고 또 하나는 알렌산드로스 대왕 이후 300년의 영광에 빛나는 그리스 문명이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도 마케도니아 왕가의 여자한테는 흔한 이름이었다.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마이너스 카이사르 내전기 중 사랑만 나눌 수 있을 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여자는 오랫동안 카이사르의 애인 노릇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보면 여자의 자질도 알게 된다. 카이사르는 명석한 두뇌와 강한 의지를 가진 클레오파트라가 공동 통치자의 한 사람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카이사르는 원래 여자와 사랑은 할망정 여자한테 깊이 빠지지는 않는 성격이었다. 자제력은 긴장과 이완을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팍스 평화는 우열이 없는 나라끼리의 대화를 통해 성립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나라의 조정이나 판정을 통해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을 통해 성립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인간 세계의 현실이기도 하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죄를 되풀이해서 짓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때마다 눈부신 업적을 남긴 조상 덕택에 용서받는 것으로도 유명하군. 마이너스 기꺼이 폼페이우스 편에 섰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한 카이사르의 말. 지식은 풍부하지만 선견지명이 없고 게다가 결단력도 부족한 키케로. 플루타르코스의 말 맞다나 이 지식인은 역경에는 아주 약한 위인이었다. 신참자가 오히려
열성적인 보수파로 돌아서는 예가 적지 않은데, 이것은 아마 자기처럼 연줄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출세할 기회를 준 현 체제에 대해 떨쳐버릴 수 없는 강한 애착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77세 때 불치병으로 쓰러진 아티쿠스는 스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선택했다. 동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지나칠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이기도 했을 것이다. 아티쿠스는 지나치게 개입하기를 꺼렸다. 카이사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키케로가 내다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티쿠스도 내다보지 못한 게 아닐까? 내다보지 못하는 이상 의심받기 쉬운 행동은 삼가는 편이 좋다. 로마인 이야기 사건, 옥권 한길사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옮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발췌했습니다.